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굉장히 썰렁하네요. 오늘 늘 따라다니던 패들 어디 갔어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아직 도착을 안 했군요. 네, 지금 청문회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바빠요. 네. TV를 시청하느라고 네. 여러 가지로. 네. 네.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참 국회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9명 네. 또 참고인들도 이제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저희 고정 멤버이죠. 손혜원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따가 전화 연결 잠깐 해서 현장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깜짝 게스트로 출연했던 손수호 변호사 댓글에 고정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예. 고정으로 확정이 되면 종편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네. 아니 뭐 종편에 나가는 그 출연료나 우리가 주는 출연료 비슷해요. 아니 근데 제가 뭐 종편에서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 보니까 네. 원래 이렇게 그 여권 패널, 야권 패널 이렇게 가르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갈라줘 이렇게. 근데 손수호는 그 종편에 많이 나가지만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 네. 근데 정치 알바를 하고 나서 네. 야권 패널로 분류가 됐더라고. 실제로 그 모 방송국에서 뭐 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여쭤보더라고요. 너는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데. 예. 이제부터 야권 패널 해요. 뭐. 근데 뭐 종편에 여러 그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예. 물론 본인들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분석도 나름대로 하는 건데 너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기울어져 있죠. 사실 그 새누리당 측 성향의 패널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국민의당이야. 패널들이. 더민주 패널이 없어요. 지금. 손변 그런 때는요. 하인의 캔이 아니고 하인의 시를 인용하세요. 뭐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네. 모르고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야, 됐고요. 인생이란 그런 거야. 자, 손변 지난주 그 정알바 출연하고 혹시 주위에서 네. 뭐 좀 반응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냐. 본색을 드러내냐? 네, 그동안 잘 감추고 살다가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뭐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길 바라고. 지금 고정된 거예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네. 계속 지금 우리가 간 보고 있어. 네. 안철수야, 간만 봐.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트위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와치독 감시 참 감시인 정청래입니다. 누굴 감시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박지원까지.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청문회 감시까지. 이 시대의 참 감시인으로서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하고는 휴전했었잖아요. 다시 붙었나요? 깨고? 한 번 휴전했다가 네. 다시 또 전투를 개시해서 다시 잠시 휴전을 2차 휴전 상태 지금. 2차 휴전 상태. 그럼 1차 휴전 깬 이유는 뭐예요? 1차 휴전을 깬 이유는 1차 전투 때 11월 24일 예. 김무성과 연대하겠다. 예. 그 말 한 이후부터 전투가 계속됐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탄핵에 힘을 모으자. 그런 또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45방의 트위터 대포를 날리고 잠시 휴전하겠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야권 공조의 균열을 내는 그런 또 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가 대포를 쏘기 시작했더니 이번에는 저 혼자 대포가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대포를 쏴가지고 6만 통의 문자 폭탄을 투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뜨거 해서 갑자기 5일날 하자. 네. 뭐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게 됐고 그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래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그 다음 날 다시 또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화번호를 바꿔도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곧장 전화번호 바꿨는데 그게 또 인터넷에 또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바꾸는 것은 미봉책이다. 사심, 욕심, 본심을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거를 또 트윗에 쓰셨고. 네. 그 지난주 우리 42회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무지연합, 김무성, 박지원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오랜만에 네. 그 댓글에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욕이 많았었는데. 그랬었나요? 오랜만에 찬양 일색. 역시 정청래다. 왜 밖에 있냐? 안으로 네.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또 탈당했던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종편에 출연해서 그 무지연합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렇죠. 네, 네. 김용태 의원이 폭로 아닌 폭로를 합니다. 네, 그 이후로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폭탄이 투여되고 하면서 지금은 본인의 말을 180도 바꿨어요. 그래서 김무성과의 세력과 세력의 연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원진 총수가 진행한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참 변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휴전했던 명분이 뭐였냐면 제가 했던 말을 이분이 또 그대로 인용하더라고요. 탄핵 찬성표는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표를 확보해 왔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했던 것을 본인이 비판했던 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말로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치 구단이 아니다. 눈치 구단이다. 예. 그래서 그런 훌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네, 많은 분들이 탄핵에 관심 갖고 계시고 탄핵 이야기는 우리 저 2부에서 네.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정병국 김용태가 밝힌 것, 또 지난주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이 결국은 내각제 고리에 의한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될 텐데 내각제는 네. 만약에 개헌을 하면 네.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하니까 이게 아마 황영철 의원이 그 뉴스룸에 나와서 했던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박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면서 거기다가 슬쩍 한 개를 더 넣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 개헌. 이런 꼼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개헌을 발의하는 것 그리고 통과시키는 건 국회 3분의 200석이 똑같습니다. 예. 탄핵하고. 그리고 개헌에 대한 합의가 부지기 하세월이에요. 이 기간을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300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합의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꼼수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개헌은. 그래서 그거는 본인도 개헌 찬성론자이긴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본다. 본인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본인이 알면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연대를 통한 다른 후보를 하나 옹립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네.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막 급락하고 막 이러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조차 포기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감시 해야 되겠다. 네,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개헌이 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럼 더민주만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더민주 내에 찬성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2부에 산다 그랬지만 하나만 이 법적인 거 한번 묻고 갑시다. 이제 9일날 탄핵이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투표가. 네. 근데 이제 탄핵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네. 통과가 됐을 때는 이제 헌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하고요. 결국은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은 탄핵까지 오케이 가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예. 새누리당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각오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겠다 해라. 네. 그런데 글쎄 모르겠으면 아직 그 날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럼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 당론인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이 아니고 네. 1월 말에 퇴진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그거 1월 말에 퇴진하는 대로 그냥 네. 탄핵은 가면 되는 거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그게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참 실질적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데요. 일단 이런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탄핵 심판을 이제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만두면 탄핵도 절차를 이제 심리 못한다, 그냥 각하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아무리 그만뒀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그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온 이상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한 근거, 일단 각하다, 이건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표 내는 경우에 공무원들.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뭐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 네, 그 그렇죠. 문구들을 볼 때 이런 그 해석들이 있겠고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문구를 정확히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적용될 수가 없어 보여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두 개의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사실 파면하는 거거든요. 예. 법률적으로 때 파면한다는 그런 그 결정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미 대통령을 물러난 사람을 파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보자면은 하야와 탄핵 사이에는 굉장히 큰 법률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명예 불명예를 떠나서 법률적인 부분에도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탄핵됐을 경우에는 경비 경호 말고는 예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야했을 경우에는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유죄 판결,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면 받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큰 법률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연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의견도 분분하고 사실은 여기서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시대 참 헌법 전문가로서 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은 이후 여할 불문하고 뭐 sen장이 뭘 하든 간에 탄핵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결시켜놓고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 와중에 그렇죠. 예. 하야한다. 예. 라면 저는 그것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셀프 파면했어. 그래서 탄핵 심판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는 70% 네. 이고요. 네. 어쨌든 전문가들은 거의 반반이에요. 어때요? 반반인지 여부도 사실 조사가 안 되고요. 안 됐고요. 네, 또 다수결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 사실. 그러니까. 제 감으로는 70% 헌법학자들이 제 지금 주장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걸 못하게 하는 규정은 또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 특성들을 볼 때 그동안에 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끌었습니다. 사실. 네, 발을 빼는 그런 걸 볼 보이죠. 때 네. 아이고 이렇게 이 어려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알아서 물러나 주냐면은 얼씨구나 하고 사실 증거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러저러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고 그 중간에 본인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 하면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아닌 걸로 치고 그 다음 절차를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12월 9일 날 탄핵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이야 대통령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스탠스지만 통과되고 계속 또 촛불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박근혜가 도저히 못 버틴다. 스스로 내가 하야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시대에 참 역술인으로서 제가 예언합니다.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 벌기, 구속 면하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전투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항상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뺏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근혜에게 우리가 시간을 뺏으려고 즉각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박근혜는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끌 때까지 끌고 그리고 탄핵 심판 변호사들도 빵빵하게 꾸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다. 그러면서 되치기를 할 것이다. 준비를. 자, 이렇게 제가 추론하는 이유 중에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20대 때 형성된 습관,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박근혜 20대는 박정희 아버지의 통치술을 배우고 그것이 신념화된 딸이에요. 예. 자, 근데 박정희는 구테타를 한 다음에 민정이양을 하겠다. 이걸 뒤집었죠. 예. 대국민 사기극을 한번 펼쳤죠. 예, 예. 그다음에 난 대통령 3번만 하겠다. 3선기원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뒤집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신헌법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순간 위기를 모면해도 괜찮다. 그래서 박근혜는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꼼수로 어떻게 하면 되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각 퇴진은 없다. 자, 그러면 방금 시간 벌기라고 하셨는데 12월 9일 날 탄핵이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헌재로 넘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는 아마 이 헌재에서 뭐 기각이 나든 어떻게 판정이 나든 네. 뭐 3월 달엔 4월 달엔 쭉 계속 끌고 싶어 할 거고 네. 어쨌든 6개월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뭐 1월 31일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월 31일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소장이 임기가 박한철. 예. 만료가 되니까. 네. 그러면 12월 9일하고 1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한 4, 50일. 그렇죠? 4, 50일 기간인데 이 4, 50일 안에 빠른 심리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60일 가까이 걸렸는데 60일 좀 넘게 걸렸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간단하고요. 또한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어요. 대통령 인정했으니까. 네, 과연 그 인정했던 사실이 탄핵의 사유이냐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필요했던 것인데 예. 지금은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다. 난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부터 일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빨리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1월 말까지 결정을 내려서 이거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물리적인 그런 그 한계가 뚜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가 정진석, 이정현 원내대표를 급히 불렀어요. 청와대로 호출했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탄핵하려면 해라. 예. 난 각오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감성팔이. 친박 비박계를 향해서 교란 전술을 다시 한번 펼친 거고요. 그리고 탄핵이 되면 그 시간을 충분히 끌겠다. 그리고 난 그걸 각오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혼란 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탄핵에 대해서 2부에서 얘기한다는데 지금 왜 계속 얘기하냐면 손혜원 의원하고 7시 50분에 전화 연결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정말 훌륭한 진행자 아닙니까? 거의 박근혜네. 시간 끌기에 성공했어. 성공했잖아, 딱. 시간 끌기에 성공했어. 우와.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손혜원 의원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혜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못 가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당연히 국사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방송보다. 지금은 휴식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저녁 먹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저녁 먹는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짧게만 아닙니다. 뺏을게요. 네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계속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네. 오늘은 재벌 총수들이 총 출동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청문회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어땠었나요? 뭐 분위기가 다른 때보다 조금 우리 위원장이나 이 여당 간사 이런 사람들이 좀 신경 많이 쓰고 의사진행 반응도 안 받고 하여튼 자료 요청도 따로 안 받고 굉장히 위압적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위압적이야? 조금 기는 그렇잖아요. 모습을. 예. 그러니까는 위원장이 오늘은 왜 이렇게 그리고 처음 카메라 들어온다고 말이야 한 10분 동안을 뭘 써갖고 와서 있더라고요. 예. 참 말이 돼.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재벌들 8분에다 9명 이제 왔죠.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게 88년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 그러대요. 네. 이제 우리보다는 그분들이 많이 이제 긴장하고 들어오셨죠. 네. 네. 오늘 손 의원님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재벌 총수들의 답은 뻔하더라고요. 기억 안 난다. 그런 일 그렇죠. 없다. 안 나오지. 예. 그렇게 해서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게 네. 참고인으로 나온 김상조 교수하고 네, 주진영 박사를 참 잘 활용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문화 쪽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는데 예. 교육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감하면서 교육 공부하느라고 많이 애썼어요. 우리 보좌관들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 국도를 하라 그러니까 문화 때문에 하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차은택 관련. 근데 가보니까 이 금융이고 이번에 관련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람간지 금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물산 합병이나 그때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남들 같이 그렇게 그냥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자료나 보고 하기에는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대한민국 정말 최고 전문가들, 네. 교수 한 분하고 실제로 금융계에 있던 분하고를 이제 두 분을 제가 모셔다가 2주 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서로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을 해서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을 만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조사 무슨 검찰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여기서 밝힐 수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고 같이 공부를 느끼게 하면 난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 국민연금이 그 삼성을 돕느라고 그 삼성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그 최순실과 연결을 하면서 이 청와대가 움직이면서 이 국민연금이 그 이제 합병을 돕게 만든 거죠. 예. 그러면서 삼성의 그 이제 승계 체계를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게 만든 게 이제 이 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증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이 두 분을 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안 받아줘가지고 제가 그래서 김성애 보좌관하고 제가 11명 이 국조위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다시 추가로 사실은 이 두 분을 참고인으로 넣은 거죠. 아, 그래,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 손혜원, 어시스트, 김상조, 뭐, 주진영, 네. 꼬린, 뭐, 이렇게 해서. 네, 인터넷은 저는, 반응이 네, 좋던데. 아주 재밌었고, 예. 그리고 저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질의응답도 다 셋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좌관들이나 비서들도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선생님 두 분 모셔다 놓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맞아서 같이 이제 그야말로 팀플레이를 했는데 전 참 좋았어요. 이분들도 굉장히 그 보람을 많이 느끼시고 이제 다음 마지막 질의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그때도 이분들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재벌 총수들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정몽구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 뭐 김승현 회장 그 답변이 아니 다 거의 다 뭐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네. 이분들은 한 사람당 변호사가 몇십 명씩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증인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네. 해서 되는 답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갖고 나오신 겁니다. 다. 그래서 그 특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로 딱 그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 4-5가지 다도로만 계속 돌아가면서 돌리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아주 그 약간 어리버리하는 척하면서 그 뭔가 자기가 크게 실수를 한 것 같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이없는 거죠. 최순실 사태로 이번에 들통 안 났으면 1년 반 전 일인데 들통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통 그러니까요. 나니까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손호원은 방금 이제 어리버리 하는 척 했다라는데, 우리 그냥 일반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총수자리에 올라있단 말이야?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더라고요. 아, 자기네 아버지를 탓하라고 부모님을. 그거지 이게 바로. 네네. 이게 우리가 뭐 이거 최유라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저 사람이 오늘 뭐 정경련 해체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보기같이 어리버리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구조본에서 지금 미래전략실로 이제 왔는데 이건희 회장 때부터 계속 옆에서 보필을 하면서 그 오너의 돈을 풀려주는데 아주 이골이 난 전문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법하게 삼성이 절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 상속세를 덜 내고 증여세를 덜 내고 그리고 돈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는 방법. 그것까지 그 뭐 최순실 정유라한테 몇백억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이제 이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받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7월 10일 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들통나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안 그러겠다 열심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들통 안 난 일이 또 이것 말고 또 없겠습니까?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 손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도 네. 변호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한결 마음이 너무 예, 제가 네, 이런 네. 목적으로 왔습니다, 오늘. 예. 저 궁금한 게 제 얘기를 있는데. 아예 그냥 자리를 차지해갖고 저를 아유, 좀 그럴 순 빠지게 없고요. 좀 해주시면 의원님 빨리 오셔야죠. 예, 의원님 오셔야 되고. 네. 탈락하게. 네. 그 궁금한 게 저도 청문회를 이제 그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 지켜봤는데 네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야권의 그런 그 의원분들께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호통도 하고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반면 이제 그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네. 그 증인들의 뭐 고령과 이제 그 기타 이제 병력을 이제 걱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그 저출산 대책에 왜 협조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기타 좀 너무 이상해요. 네, 뭔가 좀 이상한 측면이 있는데 혹시 그 현장에서 그 야당 의원님들은 이제 새누리당 의원 일부 의원들의 그런 질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또 이제 대응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두 분은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또 두세 분은 정말 좀 함량 미달이라고 느끼는 이제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촛불 민심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되니까 여기서 확 바꿔가지고 굉장히 뭐 야성을 띠면서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끝내 피는 못 속인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뭐 참 어이없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이완영 그 간사죠. 새누리당. 성주. 네. 네네네. 이런 분들은 새누리 같은 분은 진짜 참 어이가 없어요. 툭하면 뭐 이 미르 K스포츠 중에 참여정부나 DJ 정부 때는 뭐 다 똑같이 있었던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더니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좀 치졸하게 네. 그 준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런 경우들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아주 그 이 증인 채택 때도 굉장히 그 저쪽 간사가 이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진행하는 내내 참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 나라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쭐게요. 네. 어제 기간 보고 청와대 기간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손혜원 어제 의원이 재밌었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박영선 의원도 같이 박차고 일어났는데 왜 그랬어요? 네네. 이제 저는 사실은요, 앞에 거 보셨잖아요. 그 제가 그 네.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PPL, 대통령의 PPL. 네네네. 네, 규제 그걸 프리존. 열심히 했어요. 네. 왜 제가 그걸 했냐 하면은, 그게 이제 대통령의 PPL로 이 최순실의 그 국정농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준비를, 3번의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7시간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이나 이게 마음이 굉장히 움직였던 것이,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특조위도 하고 여기 특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세월호를 좀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세월호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까봐, 네. 울컥할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첫 질의, 둘째 질의 때 세월호를 피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그 한강욱이라는 그 비서실장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3번째는. 네. 그래서 이제 3번째에서 이제 제가 그냥 내가 여기 와서 그냥 감정이 좀 격해지더라도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세월호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두 번 질의 하루 종일 해서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뭐 반응이 너무너무 한심했거든요. 다 아니라 그러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이건 모든 청문회 다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듣지 않겠다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그 한강욱이라는 사람이 좀 그렇게 거만하고 위압적이에요. 자기가 지금도 뭐 그렇게 그럴듯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생각하는지 대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뒤에 있는 그 사람한테 대답해! 하고 반말을 하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답 안 듣겠다고. 내가 묻질 않은 당신이 왜 대답을 하냐고. 대답 안 듣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김성태 위원장이 이 자리를 떴고 이완영 간사가 이완영 간사가 대신 위원장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어이없이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원장 입장에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말 같은 소리예요. 제가 안 물었는데 지가 뭔데 거기서 지시를 하냐고. 네.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랬더니 자기가 위원장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질 않았는데 왜 위원장이 그걸 간사가 하느냐. 안 듣겠다 그러고 나왔더니 박영선 의원도 차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랑 이 박범계 의원이랑 이제 대판해서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래서 뭐 질의는 3개 다 했고요. 저는 그랬고 뭐 대답은 이제 뻔한 거니까요. 예. 네네네. 뭐 근데 이게 국조라는 게 뭐 수사권도 없고 다 아니라고 잡아떼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할 게 별로 없지 않나 소리만 지르면 뭐하나.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는 오늘이 좋았어요. 제가 김성주 교수나 준영 대표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저는 굉장히 오늘 질의가 이제 저는 보람이 있었고요. 예. 내일은 아마 이제 차은택이 나오고 나면은 제가 정말 아무 대본 없이 할 수 있는 날이죠. 예. 그래서 전문 분야니까. 내일은 예. 한번 내일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네네. 남은 시간 또 수고해 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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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의원과 전화 통화했고요. 손혜원 의원의 활약상 잠깐 보고 갑시다. 오늘 청문회는 정격
정경 유착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버지 덕분에 회장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돈과 권력을 얻었고 덜어는 감옥살이를 하신 경력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재계순위 10위까지 올려놓은 내수의 기반을 만들어준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분들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은 주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최순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경유착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산과 끊지 못하는 이유. 이 재산과 경영권을 세금 안 내고 세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권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쩌면 여기 온 분들의 자손들은 20년 내지 30년 뒤에 또다시 이런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는 것이 어쩌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실 때 마음하고 나가실 때 마음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재계 순위가 상속세 순위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재계 순위가 증여세 순위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계 순위가 사회 약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는 순위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 43회에서는 원래 2부에서 하던 키워드를 하나하나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43회 정청래 키워드 청문회로 하고 내일 2부에서는 44회 키워드 탄핵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네네. 자, 방금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전화 연결해서 청문회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네. 정청래의 그 눈으로 다시 한번 네.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분석. 청문회. 네. 청문회는 보통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청문회가 있습니다. 지금 재벌들 청문회를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국정조사 특위 안에서 하는 청문회가 있죠. 이것은 진실을 찾고 이제 하는 그런 청문회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헌법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든 이 사람이 과연 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은 갖고 있는지 도덕성은 깨끗한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지만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청문회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장관 청문회까지 다 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문회법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미국 청문회, 미국 인사청문회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제 출범하는데, 출범 이후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그 정도로 청문회를 빡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청문회를 하냐면요. 인사청문회를. 한 1000개 정도 질문을 줍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가 다 답변을 해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답변한 걸 가지고 각 기관으로 다 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에 보내고 경찰청에 보내고 검찰청에 보내고 뭐 금융감독위원회 보내고 이런 다 보내가지고 체크한 것이 맞는지 이를 다 취합을 해요. 취합을 해서 그런 기관들에서 이건 체크한 것이 맞다. 그러면 그때서 청문회로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체크리스트 과정 속에서 후보자가 체크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기관의 보고가 있으면 그걸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해명을 들어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했다. 그러면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다. 우리 그거 갖고 오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청문회는 사전 과정이 굉장히 철저해요. 도덕성 검증 이런 것보다는 정책 검증 위주로 미국 청문회가 주로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는 아니니까 뭐 비리, 부패 이런 청문회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제
국조특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사실상 아까 손혜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예. 계좌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내역 뭐 검사라든가 이런 걸 못 해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재벌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 정경유착을 했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예.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네. 88년 그 50 비리 청문회 이후 30년 만에 재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그 아침에 그 어제 녹음한 거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 의원 청문회 할 때는 청문회를 보고 여당 의원 질의할 때는 편집하고 네. 이 두 가지 같이 했었는데 88년 청문회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정치 신동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재밌게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 다시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이번에. 우리 손수호 변호사 어때요? 이 전체적으로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을 텐데. 좀 맥 빠진 청문회가 그렇죠? 되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요. 또한 또 과거에 또 청문회는 사실 국민들의 그런 그 정보가 좀 이제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의원들의 그런 그 질의와 그 증인들의 이야기 또는 태도를 통해 가지고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미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어떻게 발뺌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그런 그 맥 빠진 청문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정 의원님이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네. 내가 저 자리 갔단 말이야 질문을 요거 탁 던지면은 저렇게 대답할 거 알아서 이렇게 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88년 청문회, 뭐, 오래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그런 거거든요. 노무현 당시, 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회장님, 네. 이렇게 했는데, 회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증인,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명장면이 뭐냐면, 당신 회사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임금을 착취하면서, 권력에게는 낼름 몇백억씩 갖다 박히냐. 예, 예.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렇죠. 이런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예. 낼름. 비슷한데요? 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스타로, 등극을 했죠. 저는 이번에, 제가 하루 종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질의를 했을까. 네, 그래서 하셨을 것 같아. 네, 그러면서 트위터로, 그 현장에는 없지만 트위터로 제가 나름대로 트위터 청문회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16번을 오늘 트위터를 썼는데,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일을 해서, 본인의 노동의 대가로 본인이 얼마를 벌었다고 생각하냐. 이재용 증인, 당신 지금 8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진정으로 일을 해서 벌었던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냐. 자, 상속세, 그리고 편법 증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8조 원이다. 자, 8조 원을 당신이 일하지 않고 편법으로 취득했다면 상속세 기준으로는 절반을 내야 된다. 세금으로. 당신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뭐 경로당 그리고 뭐 청년 실업, 청년 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신 8조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고 싶냐. 저는 이걸 물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수야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 그 노동자 있잖아요. 500만 원 줬다는 거. 황유미. 그거 얘기할 때 더 질문을 그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서 죽은 노동자한테는 500만 원으로 협상하면서 말이야. 정유라한테는 300원씩 갖다 바치고. 내년 갖다 바치고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집요하게 묻고 부족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질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텔레비전에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 2분을 침묵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는요. 이재용 증인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2분 동안 그걸 비추는 거예요. 그게 100번 질문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2분 동안요. 전 국민이 이재용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 상태로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양심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는 것을 표정으로 다 읽게 하거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입니다. 자, 최순실과 미래재단 K스포츠에 낸 돈이 300억 원입니다. 자, 근데 장충기라는 그 미래전략실 그 사람한테 사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못 받았다고 말할 때 눈동자가 흐려지더라고요. 자, 사후 보고만 받았다, 사전 보고만 받았다. 자, 그러면
특검 가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냐. 특검에 가서는 그것이 거짓말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사람은 고발이 돼요. 당신 지금 그것까지 감수하겠느냐. 라고 그 순간에 그거를 주지를 시켜야 돼요. 다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자, 당신 말대로 사후 보고만 받고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그 300억에 대한 최고 결재권자는 누구냐라고 물어야 돼. 그 누구겠어요? 이재용이에요. 자, 당신은 그럼 최고 결재권자로서 결재 없이 장충기 독단적으로 300억을 빼돌렸다는 말이냐. 이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예. 빼돌렸단 말이냐. 그래서 그러면 해고해라. 그랬더니 아니 지금 특검 수사도 있고 검찰 수사도 있고. 자, 지금 말하는 순간 이게 위증이 된다. 이것도 당신이 특검에 가서 범법 행위로 죄목이 추가된다. 자, 답변할 기회를 주겠다. 하고 또 질문 안 하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원회가 됐으니까 뭐 그냥 아쉽게 트위터에서 하세요. 트위터에서 저는 그냥. 그러면 그 1분 있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네. 생중계 하는 가운데 이재용 얼굴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청문회를 시청하고 있는 수천만 국민이 그 얼굴만 보는 거예요.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그겁니다. 그렇죠. 예. 뭐 삼성이든 한화든 아니면 다른 뭐 기업이든 SK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그 어느 단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굉장히 뭐 몇백억대라고 한다면 이사회의 그런 결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사회 회의록을 좀 보고 싶어요. 과연 그게 안건으로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이사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돈이 나간 것이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찬성한 이사들이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사들이 정말 본인이 그렇게 책임을 다 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사회이사도 많이 있거든요. 당시 사회이사들이 어떤 의견을 이제 이사회에서 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게까지 수사가 된다면 그들 중에 일부는 결국은 제가 오너한테 이야기했고 오너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막대한 자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이런 이사회를 거쳤는지를 따져야 되고 또 만약에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사회에 거치지 않고 정말 그런 그 중간 책임자 정도에서 과연 이런 금액을 이제 결제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특검에다 수사할 겁니다. 이번 청문회는요, 예를 들면, 재벌들이 얼마를 냈는지, 미리재단에, 그리고 최순실한테 얼마를, 지원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캐는 그 청문회였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다 나와 있죠. 근데 이미 드러난 상태로 그걸 추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하는 거잖아요. 저분들이 그걸 재벌들이 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집행이 됐느냐라고 캐묻는 거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받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청문회예요, 사실은. 왜? 이건 이제 그걸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미 밝혀졌으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원했다. 이런 네.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는 기업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투자를 한다거나 무슨 지원하면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했다. 이건 자선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자선사업이라 해라. 삼성에 손 떼라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대가성 문제잖아요. 네. 대가를 보고 줬다고 하면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이재용 회장도 몰랐다 아랫사람이 알아서 했다. 사후 보고 받았다라고 했고 신동민 회장도 지금 고인된 이인원 부회장이 알아서 했다. 몰랐다. 70억 지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김승현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 변호사 여기 만약에 그 이번 청문회에서 그 지금 그 정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사전보고 받고 알았고 네. 뭔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뇌물성으로 줬다고 하면 뇌물죄 인정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요. 그러면 되죠. 예. 이 기업 총수들도 문제지만 네. 더 문제는 박근혜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검찰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지금 그 최순실 안종범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서 이런 일을 했고 또 공모해서 했는데 어떤 범죄를 공모해서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지금의 그런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따르면은 뭐 직권남용이나 강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뇌물 관련 범죄로 바뀌게 된다면은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 또는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하여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또는 제3자인 K스포츠재단 또 미르재단에게 뇌물이 전달되도록 했다. 이거 제3자 뇌물 수수죄가 되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되고 탄핵 국면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오늘 재벌들이 이구동성으로 청와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네. 이건 강요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뇌물이라는 게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벌들은 청문회에서 나와서 한 증언들이 위증죄로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특검이 그 부분도 오늘 청문회에서 예의주시하면서 다 봤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매를 더 벌었다. 재벌들은. 그러면은 재벌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들 검찰 조사에서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의원님들이 이제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또 그런 호통도 치고 훈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일정 부분은 정치적인 그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비록 참고인이지만 참고인에게 물어보고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아마도 그 당시에도 기업 총수들은 오늘과 같은 기조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는 법리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범죄 사실로 연결되는 점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 뇌물 관련된 그런 그 증거를 쓸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전문가가 사실 검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아닙니다, 대가성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사가 볼 때. 그런 증거들이 참고인 진술 소속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이 공모했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실들을 기소를 못했을 거거든요. 기소장에 쓰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공소장에 보면. 예. 공소사실을 보면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나 인허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기업 운영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검사들이 이제 그 참고인으로 출석한 총수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들어온 답변 중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찾아놨을 겁니다. 제가 또 이 피의자 출신이잖아요. 국가보안법, 집시법. 그래서 제가 4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편은 어떻게 이걸 캐내냐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팩트 하나가 핀트가 하나씩 어긋날 수 있어요. 그거를 딱딱 모아가지고 구슬처럼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무조건 모르쇠. 그러니까 오늘 변호사들이 대체적으로 재벌 총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말로 떨어져서 속기록에 나오는 것을 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표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증거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표정으로는 괴롭게 막 표정을 짓더라도 속기에는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예리한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푹푹 찌려서 아마 피의자 조사를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서도 저는 건질 게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뭐 이제 이게 수사기법 이야기고 네. 그 이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수사권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지만 네. 어제 그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국정조사란 게 이런 것이다. 국정조사의 힘을 네. 그 도종환 의원하고 새누리당의 장제원 의원이 보여줬습니다. 보안손님. 예. 보안손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차은택하고 최순실 보안손님이었다 그렇고, 또 의무실장이 나왔는데 의무실장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의료는 그 국가보안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하다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결국은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춰주사 대통령한테 처방했다. 네. 대통령이 맞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 가갖고 다시 말할 수 없다 해서 또 의원들이 아까는 왜 했어 그럼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맞습니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질문의 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서 새롭게 밝혀진 게 이제 대통령이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춰주사를 직접 맞았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한겨레 신문에 재밌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머리 올림. 네. 올림머리. 올림머리. 네. 대통령이 그 세월호 당일날 낮에 12시쯤에. 예,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시. 낮에 있대, 낮에. 12시쯤에. 1시, 뭐 하여튼 1시간 반 동안 올림머리를 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은 세월호에서 300명이 넘는 자국 국민들이 정말 목숨을 잃는 그런 아주 총각을 다투는 구조의 골든타임이죠. 강남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네. 강남에 그렇게 있는 알려졌습니다. 미용실의 원장을 청와대로 1시간 거리를 불러가지고 올림머리를 했다? 오후에 예약이 있는데 다 취소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CBS의 모 기자님께서 뭐 굉장히 연차가 높은 그런 기자님이신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용실에? 네. 예. 근데 현장에는 없고 실장이 경찰을 부르고 지금 그런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대치죠. 지금 현재. 예. 일단 한겨레 기자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부인을 하진 않았다 그래요? 지금 한겨레 하하영 기자가 네. 지금 단독으로 지금 급보 보도를 했는데 최악의 대통령 기록갱신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제가 지금 트위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한겨레에서 최악의 대통령.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 안 하고 지금 단독 타이틀 달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이것도 밝혀지면 또 큰일 날 문제. 네, 큰일 납니다. 이게 있잖아요. 세월호 7시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팩트로 추정되는 지금 보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한겨레 보도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7시간 전체는 아니고 1시간 30분 동안 뭘 했는지가 밝혀진 거다. 90분. 네. 나머지 5시간 30분은 아직도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녹음 시간 기준으로 내일은 2차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아까 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순실, 또 최순득, 장시호, 뭐 김기춘, 안종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종범하고 뭐 정호성도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래요. 그리고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다 불출석 사유서. 그럼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모르겠는데 손 변호사 법적으로는 네, 네. 이렇게 네. 그 네. 국조나 청문회에 불렀는데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못 네. 나오겠다 하면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그 당연히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은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증인 출석의 의무가 2조에 있기 때문에 출석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과연 정당한 사유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제 특위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동행명령을 하겠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거부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동행명령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닌 게요. 동행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위원장이 발부합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되겠죠. 발부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6조 4항에 있네요.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이렇습니다.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이제 증인 만나가지고 왜 안 나오냐. 나와라. 우리 특위에서 동행명령을 했으니까 이거 보고 나와라 하고 동행명령장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증인을 못 만나면 또는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면 숨어 있다면 이 동행명령을 사실은 집행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안종범, 정호성 등은 구치소로 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항에 이런 게 있어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이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의해서 교도 관리가 행한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안 나온다. 라면은 사실은 그게 국회 모욕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벌금형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은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뭐 높게 처벌하지도 않고 전례상 그렇게 없고 이걸 감수하고 안 나온다. 그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건 어떻습니까? 구치소로 이 국조위원들이 가는 거, 가서 조사하는 거. 그건 안 되나? 그것도 안 되나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건. 그러니까 접견실 이런 데서 할 수는 있어요. 이론상. 근데 뭐 그것도 안 나오면 그것도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고 자기 방에 그것도 틀박혀 있으면. 못 하겠다 그러면? 네네. 그래서 사실은 난감하네. 압송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법 체계가 독일법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동행명령까지 했을 때 안 나왔을 경우에는 강제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네. 문제는. 압송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병우 장모 같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예 못 나가는 거다. 불출석이 아니고. 불출석 사유서를 쓸 필요도 없다. 그렇죠.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모르는 거니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럼 이거 우병우가 워낙 법을 잘 아니까 일부러 네. 안 받으려고 집에서 사라진 거지 일부러. 문 닫고 어디로 사라졌어 지금.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네. 통보를 못 받았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말 그럼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머리는 다 쓸 수 있어요. 뭐 우병우기 때문에 그 머리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쓸 수 있는데 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냔 말이지.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장모의 집에 있기 때문에 국회 이제 소속 직원들이 뭐 특파됐다, 파견됐다. 그거 동행명령이잖아요. 급하게. 예,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출석 요구서는 이제 그 5조 사항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뭐 지금 당장 이제 불과 이제 그 출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또 충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일단은 시간을 끌고, 일단은 도망하고, 일단은 회피하고 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강제하거나 여러 가지 끌고 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답답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야, 부정과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끝까지 발뺌하네요. 끝까지 도망가려고 그러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어떻게 될지. 그래서
조국 교수가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요즘 그 로스쿨 수업을 하면서 우병우의 길이 있고 윤석열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강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병우는 서울대 법대 84학번이고 윤석열은 79학번이래요. 그리고 우병우는 소년 등가 있죠. 87년에 84학번인데 87년이니까 몇 학년 때 된 거예요? 84, 85, 86, 87. 4학년 때 소년등과를 예. 한 거죠. 최연소. 근데 윤석열 검사는 79학번인데 91년도에 예. 패스했답니다. 그리고 우병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그냥 꽃길만 걸어왔고 예. 윤석열 검사는 또 다른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병우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예. 출세가 다는 아닌데.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정치 아래 바꾼다 43회 방송 마치고요. 내일은 정청래의 두 번째 키워드 탄핵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핵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계속 돌아가고 있고 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제. 예. 지금 뭐 국회에는 긴장의 연속이죠. 순간이 네.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연속 100시간 탄핵 버스트를 탄핵 버스트. 하고 있다고 지금 네. 생방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뛰죠.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국회를 포위하자, 에워싸자. 네. 그리고 18만 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 1.8km 삥 둘러서 둘레길처럼 돼 있다. 그거를 제가 최초로 제안했죠. 아, 최초로 했어요? 제가 최초로 제안했죠. 무소속 의원들이 한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붕을 이룬 것처럼 네. 그럼 국회를 포위하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트위터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며칠 앞서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며칠 되면 그런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미리미리 그것을 이제 좀 전파하는 그런 일단은 역할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소속 의원 두 분께서 정세균 의장한테 직접 요청을 했고 네. 정세균 의장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근데 상황이죠.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국회를 전면 폐쇄해라. 또 이렇게 또 그래요? 요구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그 시민단체 쪽에서 광화문 광장을 집회 시위 신고한 것처럼 그 여의도 국회 앞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빙 둘러가지고 네. 거기를 다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거기 받아들여지는 집회 신고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네. 국회 앞은.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안 되는데 뭐 100m 앞 이렇게 그래서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하냐면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국회 정문 앞에 사람들이. 예. 뭐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막 가는 거야. 가서 그냥 거기서 서 있는 거야. 그리고 1인 시위 하듯이 하고 페이스북 들고 막 방송하고. 무조건 가. 막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네. 있어요? 뭐 국회 앞 100m, 국회 앞 이게 200m 돼 있어요. 네. 이게 청와대 이게 집시법 11조인데 11조 2호가 이제 많이 나왔죠.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100m. 이내 장소에서는 5개 집회 시 못 한다는데 네. 그보다 하나 더 위에 있습니다. 1호에 국회의사당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사당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5개 집회 시위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국회의사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 그 정문!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정문!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100m를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국회 가까운 곳에서는 못 되겠네. 하고요. 정문 앞에 되겠네. 그러니까. 정문부터 국회의사당까지 100m 넘잖아요. 국회 본회의장, 국회 의장석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의사당이라고 돼 있는데 판사가 충분히 오케이 할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또 이게 그 전체 그 울타리를 경계로 또 이제 본다는 의견이 또 다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판사를 믿어봅시다. 일단 내봅시다. 그래서 행진은 집시법상의 시위에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우연히 국회 앞을 지나갔더니 그 정의당 그 당직자 분들인 것 같은 제가 얼굴은 잘 모르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데 정의당 옷 입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추운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피켓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1인 시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인 시위는 사실 시위가 아니니까 예, 집시법적으로 안 허용되는 거고. 받거든요. 예, 예. 근데 행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집시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위험하죠. 행진 안 하고 네. 삥 둘러가지고 앉아 있으면 되지. 가만히 뭐. 이렇게 서 있어. 행진 안 하고 계속 압박만 하는 거지 새누리당 애들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44회 저희는 탄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통의 문자 폭탄을 투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뜨거 해서 갑자기 5일날 하자. 네. 뭐 그렇게 나왔었지요. 그렇게 됐고, 네. 그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래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그 다음날 다시 또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화번호를 바꿔도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곧장 전화번호 바꿨는데 그게 또 인터넷에 또 떠돌아다니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바꾸는 것은 미봉책이다. 저도 사심, 그렇고 욕심, 본심을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거를 또 트윗에 쓰셨고. 네. 그 지난주 우리 42회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무지연합, 김무성, 박지원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오랜만에 네. 그 댓글에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욕이 많았었는데. 아, 그랬었나요? 오랜만에 찬양일세. 역시 정청래다. 왜 밖에 있냐? 안으로 네.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또 탈당했던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종편에 출연해서 그 무지연합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렇죠? 네, 네. 김용태 의원이. 폭로 아닌 폭로를 합니다. 네, 그 이후로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폭탄이 투여되고 하면서 지금은 본인의 말을 180도 바꿨어요. 그래서 김무성과의 세력과 세력의 연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원진 총수가 진행한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참 변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휴전했던 명분이 뭐였냐면 제가 했던 말을 이분이 또 그대로 인용하더라고요. 탄핵 찬성표는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표를 확보해 왔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했던 것을 본인이 비판했던 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말로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치 구단이 아니다. 눈치 구단이다. 예. 그래서 그런 훌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네, 많은 분들이 탄핵에 관심 갖고 계시고, 탄핵 이야기는 우리 2부에서 네.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정병국 김용태가 밝힌 것, 또 지난주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이 결국은 내각제 고리에 의한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될 텐데, 내각제는. 네. 만약에 개헌을 하면 네. 어떻게 되냐 하고 하니까 이게 아마 황영철 의원이 그 뉴스룸에 나와서 했던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박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면서 거기다가 슬쩍 한 개를 더 넣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 개헌. 이런 꼼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개헌을 발의하는 것 그리고 통과시키는 건 국회 3분의 200석이 똑같습니다. 탄핵하고. 그리고 개헌에 대한 합의가 부지기 하세월이에요. 이 기간을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300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합의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꼼수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개헌은. 그래서 그거는 본인도 개헌 찬성론자이긴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본다. 본인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본인이 알면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연대를 통한 다른 후보를 하나 옹립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너무나 많은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네.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막 급락하고 막 이러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조차 포기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감시 해야 되겠다. 네,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개헌이 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럼 더민주만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더민주 내에 찬성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2부에 산다 그랬지만 하나만 이 법적인 거 한번 묻고 갑시다. 이제 9일날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4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굉장히 썰렁하네요. 오늘 늘 따라다니던 패들 어디 갔어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아직 도착을 안 했군요. 네, 지금 청문회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바빠요. 네. TV를 시청하느라고 네. 여러 가지로. 네. 네.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참 국회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9명 네. 또 참고인들도 이제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저희 고정 멤버이죠. 손혜원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따가 전화 연결 잠깐 해서 현장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깜짝 게스트로 출연했던 손수호 변호사 댓글에 고정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예. 고정으로 확정이 되면 종편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요? 아니 뭐 종편에 나가는 그 출연료나 우리가 주는 출연료 비슷해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종편에서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터넷 게시판 보니까 네. 원래 이렇게 그 여권 패널, 야권 패널 이렇게 가르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갈라져 이렇게. 근데 선수는 그 종편에 많이 나가지만 한 번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 네. 네. 정치 알바를 하고 나서 네. 야권 패널로 분류가 됐더라고. 실제로 그 모 방송국에서 뭐 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여쭤보더라고요. 너는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데. 예. 이제부터 야권 편을 해요. 뭐. 아 근데 뭐 종편에 여러 그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예. 물론 본인들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분석도 나름대로 하는 건데 너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기울어져 있죠. 사실 그 새누리당 측 성향의 패널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국민의당이야 패널들이 더민주 패널이 없어요 지금. 손변 그런 때는요. 하인의 캔이 아니고 하인의 시를 인용하세요. 뭐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네. 모르고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야 됐고요. 인생이란 그런 거야. 자 손변 지난주 그 정알바 출연하고 혹시 주위에서 네. 뭐 좀 반응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냐. 본색을 드러내냐? 네, 그동안 잘 감추고 살다가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뭐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길 바라고. 지금 고정된 거예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네. 계속 지금 우리가 간 보고 있어. 네. 안철수야, 간만 봐.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트위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와치독 감시 참 감시인 정청래입니다. 누굴 감시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박지원까지.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청문회 감시까지. 이 시대의 참 감시인으로서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하고는 휴전했었잖아요. 다시 붙었나요? 깨고? 한 번 휴전했다가 네. 다시 또 전투를 개시해서 네. 다시 잠시 휴전을 했어요. 2차 휴전 상태 지금. 2차 휴전 상태. 그럼 1차 휴전 깬 이유는 뭐예요? 1차 휴전을 깬 이유는 1차 전투 때 11월 24일 예. 김무성과 연대하겠다. 예.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전투가 계속됐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탄핵에 힘을 모으자. 그런 또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45방의 트위터 대포를 날리고 잠시 휴전하겠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야권 공조에 균열을 내는 그런 또 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가 대포를 쏘기 시작했더니 이번에는 저 혼자 대포가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대포를 쏴가지고 6만 박근혜 의원하고 7시 50분에 전화 연결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정말 훌륭한 진행자 아닙니까? 거의 박근혜네. 시간 끌기에 성공했어. 성공했잖아, 딱. 시간 끌기에 성공했어. 우와.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손혜원 의원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혜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가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못 가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당연히 국사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방송보다. 지금은 휴식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저녁 먹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저녁 먹는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짧게만 아닙니다. 뺏을게요. 네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계속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네. 오늘은 재벌 총수들이 출동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청문회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어땠었나요? 뭐 분위기가 다른 때보다 조금 우리 위원장이나 이 여당 간사 이런 사람들이 좀 신경 많이 쓰고 의사진행 반응도 안 받고 하여튼 자료 요청도 따로 안 받고 굉장히 위압적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위압적이야? 조금 기는 그렇잖아요? 모습을. 예. 그러니까는 위원장이 오늘은 왜 이렇게 그리고 참 카메라 들어온다고 말이야 한 10분 동안을 뭘 써갖고 와서 있더라고요. 예. 참 말이 돼.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재벌들 8분에다 9명 이제 왔죠.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게 88년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 그러대요. 네. 이제 우리보다 그분들이 많이 이제 긴장하고 들어오셨죠. 네. 네. 오늘 손 의원님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재벌 총수들의 답은 뻔하더라고요. 기억 안 난다. 그런 일 그렇죠. 없다. 안 나오지. 예, 그렇게 해서,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게, 네. 참고인으로 나온 김상조 교수하고, 네, 주진영 박사를 참 잘 활용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문화 쪽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는데, 예. 교육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감하면서 교육 공부하느라고 많이 애썼어요. 우리 보좌관들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 국도를 하라 그러니까, 문화 때문에 하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차은택 관련. 근데, 가보니까, 이 금융이고 이번에 관련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랑가 이제 금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물산 합병이나 뭐 그때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남들 같이 그렇게 뭐 그냥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자료나 보고 하기에는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대한민국 정말 최고 전문가들, 네. 교수 한 분하고 실제로 금융계에 있던 분하고를 이제 두 분을 제가 모셔다가 2주 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서로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을 해서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을 만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뭐 조사 무슨 뭐 그 검찰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여기서 밝힐 수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고 같이 공부를 느끼게 하면 난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 국민연금이 그 삼성을 돕느라고 그 삼성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그 최순실과 연결을 하면서 이 청와대가 움직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이제 합병을 돕게 만든 거죠. 예. 그러면서 삼성의 그 이제 승계 체계를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게 만든 게 이제 이 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증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이 두 분을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고, 그 중간에 본인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 하면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아닌 걸로 치고 그 다음 절차를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12월 9일 날 탄핵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이야 대통령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스탠스지만 통과되고 계속 또 촛불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박근혜가 도저히 못 버틴다. 스스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네. 제가 이 시대의 참 역술인으로서 제가 예언합니다. 박근혜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 벌기, 구속 면하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전투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항상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뺏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근혜에게 우리가 시간을 뺏으려고 즉각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박근혜는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끌 때까지 끌고, 그리고 탄핵 심판 변호사들도 빵빵하게 꾸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다. 그러면서 되치기를 할 것이다. 준비를. 자, 이렇게 제가 추론한 이유 중에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20대 때 형성된 습관,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박근혜 20대는 박정희 아버지의 통치술을 배우고 예. 그것이 신념화된 딸이에요. 예. 자, 근데 박정희는 쿠데타를 한 다음에 민정이양을 하겠다. 이걸 뒤집었죠. 요 예. 대국민 사기극을 한번 펼쳤죠. 예, 예. 그 다음에 나는 대통령 3번만 하겠다. 3선기원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뒤집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신헌법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순간 위기를 모면해도 괜찮다. 그래서 박근혜는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꼼수로 어떻게 하면 되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각 퇴진은 없다. 자, 그러면 방금 시간 벌기라고 하셨는데 12월 9일 날 탄핵이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헌재로 넘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는 아마 이 헌재에서 뭐 기각이 나든 어떻게 판정이 나든 네. 뭐 3월 달엔 4월 달엔 쭉 계속 끌고 싶어 할 거고 네. 어쨌든 6개월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뭐 1월 31일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월 31일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소장이 임기가 박한철. 예. 만료가 되니까. 네. 그러면 12월 9일하고 1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한 4, 50일. 그렇죠? 4, 50일 기간인데 이 4, 50일 안에 빠른 심리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60일 가까이 60일 좀 넘게 걸렸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간단하고요. 또한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어요. 대통령 인정했으니까. 네, 과연 그 인정했던 사실이 탄핵의 사유이냐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필요했던 것인데 예. 지금은 대통령이 좀 그런 일이 없다. 난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부터 일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빨리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1월 말까지 결정을 내려서 이거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물리적인 그런 그 한계가 뚜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가 정진석, 이정현 원내대표를 급히 불렀어요. 청와대로 호출했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탄핵하려면 해라. 예. 난 각오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감성팔이. 친박 비박계를 향해서 교란 전술을 다시 한번 펼친 거고요. 그리고 탄핵이 되면 그 시간을 충분히 끌겠다. 그리고 난 그걸 각오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혼란 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탄핵에 대해서 2부에서 얘기한다는데 지금 왜 계속 얘기하냐면 손날 탄핵이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투표가. 네. 근데 이제 탄핵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네. 통과가 됐을 때는 이제 헌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하고요. 결국은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 대통령이 일단은 탄핵까지 오케이 가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예. 새누리당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각오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말겠다 해라. 네. 그런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 그 날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럼 만약에 그 지금 새누리당 당론인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이 아니고 네. 뭐 1월 말에 퇴진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1월 말에 퇴진하는 대로 그냥 네. 탄핵은 가면 되는 거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그게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이게 참 실질적으로도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뭐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데요. 일단 이런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탄핵 심판을 이제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만두면 탄핵도 절차를 이제 심리 못한다, 그냥 각하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아무리 그만뒀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그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온 이상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한 근거, 일단 뭐 각하다, 뭐 이건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표 내는 경우에 공무원들.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실제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뭐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 네, 그 그렇죠. 문구들을 볼 때 이런 그 해석들이 있겠고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문구를 정확히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적용될 수가 없어 보여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두 개의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사실 파면하는 거거든요. 예. 법률적으로 볼 때 파면한다는 그런 그 결정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미 대통령은 물러난 사람을 파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보자면은 하야와 탄핵 사이에는 굉장히 큰 법률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명예 불명예를 떠나서 법률적인 부분에도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탄핵됐을 경우에는 경비 경호 말고는 예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야했을 경우에는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유죄 판결,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면 받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큰 법률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연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의견도 분분하고 사실은 여기서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시대 참 헌법 전문가로서 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은 이후 여할 불문하고 뭐 sen장이 뭘 하든 간에 탄핵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결시켜 놓고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 와중에 그렇죠. 예. 하야한다. 예. 라면 저는 그것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셀프 파면했어. 그래서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는 70% 네. 이고요. 네, 어쨌든 전문가들은 거의 반반이에요. 어때요? 반반인지 여부도 사실 조사가 안 되고요. 안 돼 있고요. 네, 또 다수결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감으로는 70% 헌법학자들이 제 지금 주장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걸 못하게 하는 규정은 또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 특성들을 볼 때 그동안에 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끌었습니다. 사실. 발을 빼는 예, 그런 걸 볼 때 보이죠. 아이고 이렇게 이 어려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알아서 물러나 주네 하면은 얼씨구나 하고 사실 분노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러저러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굉장히 썰렁하네요. 오늘 늘 따라다니던 패들 어디 갔어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아직 도착을 안 했군요. 네, 지금 청문회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바빠요. 네. TV를 시청하느라고 네. 여러 가지로. 네. 네. 방금 뭐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참 국회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9명 네. 또 참고인들도 이제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저희 고정 멤버이죠. 손혜원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따가 전화 연결 잠깐 해서 현장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깜짝 게스트로 출연했던 손수호 변호사 댓글에 고정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고정으로 확정이 되면 종편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요? 아니 뭐 종편에 나가는 그 출연료나 우리가 주는 출연료 비슷해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종편에서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터넷 게시판 보니까 네. 원래 이렇게 그 여권 패널, 야권 패널 이렇게 가르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갈라져 이렇게. 근데 선수는 그 종편에 많이 나가지만 한 번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 네. 근데 네. 정치 알바를 하고 나서 네. 야권 패널로 분류가 됐더라고. 실제로 그 모 방송국에서 뭐 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여쭤보더라고요. 너는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제부터 야권 패널 해요. 뭐. 근데 뭐 종편에 여러 그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예. 물론 본인들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분석도 나름대로 하는 건데 너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기울어져 있죠. 사실 그 새누리당 측 성향의 패널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국민의당이야 패널들이. 더민주 패널이 없어요 지금. 손변 그런 때는요. 하인의 캔이 아니고 하인의 시를 인용하세요. 뭐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네. 모르고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야 됐고요. 인생이란 그런 거야. 자 손변 지난주 그 정알바 출연하고 혹시 주위에서 네. 뭐 좀 반응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냐. 본색을 드러내냐? 네, 그동안 잘 감추고 살다가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뭐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길 바라고. 지금 고정된 거예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네. 계속 지금 우리가 간 보고 있어. 네. 안철수야, 간만 봐.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트위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와치독 감시 참 감시인 정청래입니다. 누굴 감시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박지원까지.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청문회 감시까지. 이 시대 참 감시인으로서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하고는 휴전했었잖아요. 다시 붙었나요? 깨고? 한 번 휴전했다가 네. 다시 또 전투를 개시해서 다시 잠시 휴전을 했어요. 2차 휴전 상태 지금. 2차 휴전 상태. 그럼 1차 휴전 깬 이유는 뭐예요? 1차 휴전을 깬 이유는 1차 전투 때 11월 24일 예. 김무성과 연대하겠다. 예.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전투가 계속됐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탄핵에 힘을 모으자. 그런 또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45방의 트위터 대포를 날리고 잠시 휴전하겠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야권 공조에 균열을 내는 그런 또 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가 대포를 쏘기 시작했더니 이번에는 저 혼자 대포가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대포를 쏴가지고 6만 통의 문자 폭탄을 투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뜨거 해서 갑자기 5일날 하자. 네. 뭐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게 됐고 그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래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그 다음 날 다시 또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화번호를 바꿔도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곧장 전화번호 바꿨는데 그게 또 인터넷에 또 떠돌아다니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바꾸는 것은 미봉책이다. 사심, 욕심, 본심을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거를 또 트윗에 쓰셨고. 네. 그 지난주 우리 42회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무지연합, 김무성, 박지원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오랜만에 네. 그 댓글에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욕이 많았었는데. 그랬었나요? 오랜만에 찬양 일색. 역시 정청래다. 왜 밖에 있냐? 안으로 네. 들어가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또 탈당했던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종편에 출연해서 그 무지연합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렇죠. 네, 네. 김용태 의원이 폭로 아닌 폭로를 합니다. 네, 그 이후로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폭탄이 투여되고 하면서 지금은 본인의 말을 180도 바꿨어요. 그래서 김무성과의 세력과 세력의 연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원준 총수가 진행한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참 변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휴전했던 명분이 뭐였냐면 제가 했던 말을 이분이 그래서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는 70% 네. 이고요. 네, 어쨌든 전문가들은 거의 반반이에요. 어때요? 반반인지 여부도 사실 조사가 안 되고요. 안 됐고요. 네, 또 다수결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 사실. 그러니까. 제 감으로는 70% 헌법학자들이 제 지금 주장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걸 못하게 하는 규정은 또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 특성들을 볼 때 그동안에 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끌었습니다. 사실. 발을 빼는 그런 걸 볼 보이죠. 때 아이고 이렇게 이 어려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알아서 물러나 주네 하면은 얼씨구나 하고 사실 진거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러저러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고 그 중간에 본인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 하면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아닌 걸로 치고 그 다음 절차를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12월 9일 날 탄핵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이야 대통령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스탠스지만 통과되고 계속 또 촛불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박근혜가 도저히 못 버틴다. 스스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시대의 참 역술인으로서 제가 예언합니다.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 벌기, 구속 면하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전투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항상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뺏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근혜에게 우리가 시간을 뺏으려고 즉각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박근혜는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끌 때까지 끌고 그리고 탄핵 심판 변호사들도 빵빵하게 꾸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다. 그러면서 되치기를 할 것이다. 준비를. 자, 이렇게 제가 추론한 이유 중에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20대 때 형성된 습관,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박근혜 20대는 박정희 아버지의 통치술을 배우고 예. 그것이 신념화된 딸이에요. 예. 자, 근데 박정희는 쿠데타를 한 다음에 민정이양을 하겠다. 이걸 뒤집었죠. 뒤집었어요. 예. 대국민 사기극을 한번 펼쳤죠. 예, 예. 그다음에 나는 대통령 3번만 하겠다. 삼선기원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뒤집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신헌법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순간 위기를 모면해도 괜찮다. 그래서 박근혜는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꼼수로 어떻게 하면 되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각 퇴진은 없다. 자, 그러면 방금 시간 벌기라고 하셨는데 12월 9일 날 탄핵이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헌재로 넘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는 아마 이 헌재에서 뭐 기각이 나든 어떻게 판정이 나든 네. 뭐 3월 달엔 4월 달엔 쭉 계속 끌고 싶어 할 거고 네. 어쨌든 6개월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뭐 1월 31일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월 31일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소장이 임기가 박한철. 예. 만료가 되니까. 네. 그러면 12월 9일하고 1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한 4, 50일. 그렇죠? 4, 50일 기간인데 이 4, 50일 안에 빠른 심리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60일 가까이 60일 좀 넘게 걸렸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간단하고요. 또한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어요. 대통령 인정했으니까. 네, 과연 그 인정했던 사실이 탄핵의 사유이냐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좀 그런 일이 없다. 난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부터 일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빨리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1월 말까지 결정을 내려서 이거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물리적인 그런 그 한계가 뚜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가 정진석, 이정현 원내대표를 급히 불렀어요. 청와대로 호출했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탄핵하려면 해라. 예. 난 각오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감성팔이. 친박 비박계를 향해서 교란 전술을 다시 한번 펼친 거고요. 그리고 탄핵이 되면 그 시간을 충분히 끌겠다. 그리고 난 그걸 각오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혼란 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탄핵에 대해서 2부에서 얘기한다는데 지금 왜 계속 얘기하냐면 손혜원 의원하고 7시 50분에 전화 연결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정말 훌륭한 진행자 아닙니까? 거의 박근혜네. 시간 끌기에 성공했어. 성공했잖아, 딱. 시간 끌기에 성공했어.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손혜원 의원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혜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못 가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당연히 국사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방송보다. 지금은 휴식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저녁 먹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저녁 먹는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짧게만 뺏을게요. 또 그대로 인용하더라고요. 탄핵 찬성표는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표를 확보해 왔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했던 것을 본인이 비판했던 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말로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치 구단이 아니다. 눈치 구단이다. 예. 그래서 그런 훌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네, 많은 분들이 탄핵에 관심 갖고 계시고, 탄핵 이야기는 우리 2부에서 네.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정병국 김용태가 밝힌 것, 또 지난주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이 결국은 내각제 고리에 의한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될 텐데, 내각제는. 네. 만약에 개헌을 하면 네.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하니까 이게 아마 황영철 의원이 뉴스룸에 나와서 했던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박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면서 거기다가 슬쩍 한 개를 더 넣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 개헌. 이런 꼼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개헌을 발의하는 것 그리고 통과시키는 건 국회 3분의 200석이 똑같습니다. 탄핵하고. 그리고 개헌에 대한 합의가 부지기 하세월이에요. 이 기간을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300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합의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꼼수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개헌은. 그래서 그거는 본인도 개헌 찬성론자이긴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본다. 본인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본인이 알면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연대를 통한 다른 후보를 하나 옹립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네.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막 급락하고 막 이러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조차 포기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감시 해야 되겠다. 네,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개헌이 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럼 더민주만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더민주 내에 찬성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2부에 산다 그랬지만 하나만 법적인 거 한번 묻고 갑시다. 이제 9일날 탄핵이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투표가. 네. 근데 이제 탄핵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네. 통과가 됐을 때는 이제 헌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하고요. 결국은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은 탄핵까지 오케이 가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예. 새누리당 당대표하고 네.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각오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겠다 해라. 네. 그런데 글쎄 모르겠으면 아직 그 날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럼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 당론인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이 아니고 네. 1월 말에 퇴진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1월 말에 퇴진하는 대로 그냥 네. 탄핵은 가면 되는 거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그게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이게 참 실질적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데요. 일단 이런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탄핵 심판을 이제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만두면 탄핵도 절차를 이제 심리 못한다, 그냥 각하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아무리 그만뒀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그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온 이상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한 근거, 일단 뭐 각하다, 뭐 이건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표 내는 경우에 공무원들.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실제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뭐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뭐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 그 문구들을 볼 때 이런 그 해석들이 있겠고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문구를 정확히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적용될 수가 없어 보여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두 개의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사실 파면하는 거거든요. 예. 법률적으로 때 파면한다는 그런 그 결정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미 대통령 물러난 사람을 파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보자면은 하야와 탄핵 사이에는 굉장히 큰 법률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명예 불명예를 떠나서 법률적인 부분에도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탄핵됐을 경우에는 경비 경호 말고는 예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야했을 경우에는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유죄 판결,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면은 받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큰 법률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연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의견도 분분하고 사실은 여기서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시대 참 헌법 전문가로서 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은 이후 여할 불문하고 뭐 새누리당이 뭘 하든 간에 탄핵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결시켜 놓고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 와중에 그렇죠. 예. 하야한다. 예. 라면 저는 그것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셀프 파면했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구조본에서 지금 미래전략실로 이제 왔는데 이건희 회장 때부터 계속 옆에서 보필을 하면서 그 오너의 돈을 풀려주는데 아주 이골이 난 전문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법하게 삼성이 절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 상속세를 덜 내고 증여세를 덜 내고 그리고 돈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는 방법. 그까지 그 뭐 최순실 정유라한테 몇백억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이제 이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받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7월 10일 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들통나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열심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들통 안 난 일이 또 이것 말고 또 없겠습니까?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 손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안녕하세요. 그래도 네. 변호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한결 마음이 너무 예, 제가 네, 이런 네. 목적으로 왔습니다, 오늘. 예. 저 궁금한 게 얘네들은 있는데. 아예 그냥 자리를 차지해갖고 저를 아유, 좀 그럴 순 없고요. 빠지게 좀 해주시면 의원님 빨리 오셔야죠. 예, 의원님 오셔야 되고. 탈락하게. 네. 그 궁금한 게 저도 청문회를 이제 그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 지켜봤는데 네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야권의 그런 그 의원분들께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호통도 하고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반면 이제 그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네. 그 증인들의 뭐 고령과 이제 그 기타 이제 병력을 이제 걱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그 저출산 대책에 왜 협조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기타 좀 너무 이상해요. 네, 뭔가 좀 이상한 측면이 있는데 혹시 그 현장에서 그 야당 의원님들은 이제 새누리당 의원 일부 의원들의 그런 질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또 이제 대응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두 분은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또 두세 분은 정말 좀 함량 미달이라고 느끼는 이제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촛불 민심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되니까 여기서 확 바꿔가지고 굉장히 뭐 야성을 띠면서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끝내 피는 못 속인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뭐 참 어이없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이완영 그 간사죠. 새누리당. 성주. 네. 네네네. 이런 분들은 새누리 같은 분은 진짜 참 어이가 없어요. 툭하면 뭐 이 미르 K스포츠 중계 참여정부나 DJ 정부 때는 뭐 다 똑같이 있었던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더니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좀 치졸하게 네.
그 준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런 경우들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아주 이 증인 채택 때도 굉장히 저쪽 간사가 이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진행하는 내내 참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 나라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쭐게요. 네. 어제 청와대 기간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손혜원 어제 의원이 재밌었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박영선 의원도 같이 박차고 일어났는데 왜 그랬어요? 네네. 이제 저는 사실은요, 앞에 거 보셨잖아요. 제가 네.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PPL, 대통령의 PPL. 네네네. 네, 규제 그걸 프리존. 열심히 했어요. 네. 왜 제가 그걸 했냐면은, 그게 이제 대통령의 PPL로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3번의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7시간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이나 이게 마음이 굉장히 움직였던 것이,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특조위도 하고 여기 특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세월호를 좀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세월호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까봐, 네. 울컥할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첫 질의, 둘째 질의 때 세월호를 피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런데, 한강욱이라는 비서실장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제가 그냥, 내가 여기 와서 그냥 감정이 좀 격해지더라도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세월호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두 번 질의 하루 종일 해서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너무너무 한심했거든요. 다 아니라 그러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이건 모든 청문회 다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듣지 않겠다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한강욱이라는 사람이, 좀 그렇게 거만하고 위압적이에요. 자기가 지금도 그렇게 그럴듯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 대답해! 하고 반말을 하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답 안 듣겠다고. 내가 묻질 않은 당신이 왜 대답을 하냐고. 대답 안 듣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김성태 위원장이 이 자리를 떴고, 이완영 간사가 이완영 간사가 대신 위원장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어이없이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원장 입장에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말 같은 소리예요. 제가 안 물었는데 지가 뭔데 거기서 지시를 하냐고. 네.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랬더니 자기가 위원장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질 않았는데 왜 위원장이. 네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계속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네. 오늘은 재벌 총수들이 출동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청문회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어땠었나요? 분위기가 다른 때보다 조금 우리 위원장이나 이 여당 간사 이런 사람들이 좀 신경 많이 쓰고 의사진행 반응도 안 받고 하여튼 자료 요청도 따로 안 받고 굉장히 위압적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위압적이야? 조금 기는 그렇잖아요? 모습을. 예. 그러니까는 위원장이 오늘은 왜 이렇게 그리고 참 카메라 들어온다고 말이야 한 10분 동안을 뭘 써갖고 와서 있더라고요. 예. 참 말이 돼.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재벌들 8분, 9명 이제 왔죠.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게 88년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 그러대요. 네. 이제 우리보다는 그분들이 많이 이제 긴장하고 들어오셨죠. 네. 네. 오늘 손 의원님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재벌 총수들의 답은 뻔하더라고요. 기억 안 난다. 그런 일 그렇죠. 없다. 안 나오지. 예, 그렇게 해서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게 네. 참고인으로 나온 김상조 교수하고 네, 주진영 박사를 참 잘 활용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문화 쪽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는데, 예. 교육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감하면서 교육 공부하느라고 많이 애썼어요. 우리 보좌관들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 국도를 하라 그러니까, 문화 때문에 하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차은택 관련. 근데, 가보니까, 이 금융이고 이번에 관련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간지 금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물산 합병이나 그때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남들 같이 그렇게 그냥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자료나 보고 하기에는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대한민국 정말 최고 전문가들, 네.
교수 한 분하고 실제로 금융계에 있던 분하고를 이제 두 분을 제가 모셔다가 2주 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서로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을 해서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을 만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뭐 조사 무슨 뭐 그 검찰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밝힐 수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고 같이 공부를 느끼게 하면 난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 국민연금이 그 삼성을 돕느라고 그 삼성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그 최순실과 연결을 하면서 이 청와대가 움직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이제 합병을 돕게 만든 거죠. 예. 그러면서 삼성의 그 이제 승계 체계를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게 만든 게 이제 이 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증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이 두 분을 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안 받아줘가지고 제가 그래서 김성애 보좌관하고 제가 11명 이 국조위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다시 추가로 사실은 이 두 분을 참고인으로 넣은 거죠. 아, 그래,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 손혜원, 어시스트, 김상조, 뭐, 주진영, 네. 꼬린, 뭐, 이렇게 해서. 네, 인터넷은 저는, 반응이 네, 좋던데. 아주 재밌었고, 예. 그리고 저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질의응답도 다 셋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좌관들이나 비서들도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선생님 두 분 모셔다 놓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맞아서 같이 이제 그야말로 팀플레이를 했는데 전 참 좋았어요. 이분들도 굉장히 그 보람을 많이 느끼시고 이제 다음 마지막 질의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그때도 이분들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재벌 총수들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정몽구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 뭐 김승현 회장 그 답변이 아니 거의 다 뭐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네. 이분들은 한 사람당 변호사가 몇십 명씩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증인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네. 해서 되는 답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갖고 나오신 겁니다. 다. 그래서 그 특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로 딱 그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 4-5가지 단어로만 계속 돌리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아주 그 약간 어리버리하는 척하면서 그 뭔가 자기가 크게 실수를 한 것 같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이없는 거죠. 최순실 사태로 이번에 들통 안 났으면 1년 반 전 일인데 들통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통 그러니까요. 나니까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손호원은 방금 이제 어리버리 하는 척 했다라는데,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총수자리에 올라있단 말이야?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더라고요. 아, 자기네 아버지를 탓하라고, 부모님을. 그거지, 이게 바로. 네네. 이게 우리가 뭐, 이거 채우라고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저 사람이 오늘 뭐, 정경련 해체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보기같이 어리버리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